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지훈 선생입니다. 예, 박수 안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제 자료 보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항상 시간을 넘겨서 타이머를 좀 맞춰놓고 잠시만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순서 있고요. 오른쪽 위에 페이지 수 써 있으니까요. 혹시 중간에 잃으시면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대학별 입시 기준이 있는데요. 지구과학 얘기보단 이걸 좀 더 길게 하려고요. 과학 과목이 대학 갈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고1 설명회 때는 제가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고2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별 입시 기준 보시면 입학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시 정원을 40 이상 높이도록 권고를 했고요. 이 설명에 보시면 학년도란 게 있는데 학년도란 건 그 해 대학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의 입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24년에 이제 고2잖아요. 2026년에 대학 갈 거죠. 우리 아이들 입시 기준은 2026학년도.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하지만 수시 미충원 때문에 실제 정시 정원이 좀 높아집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고요. 그래서 45에서 50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는 정시는 45에서 50, 수시가 50에서 55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들 이렇게 대학교에서 맞춰놓은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수시랑 정시랑 중요사항 내용을 좀 볼까요? 수시는 내신 중심인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정시가 수능 중심인 거 다들 아실 건데요. 이 내신 중심은 수시에서의 내신 중심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함께 하게 되죠. 근데 수능에서의 정시에서의 수능 중심은 정량평가만 하게 됩니다. 서울대에서 정시에서 수능 말고 내신도 좀 넣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은 다 정시에서 수능 100%고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뭔지도 좀 정리해 놨거든요. 정성평가란 건 과학 중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갈 거예요. 그러면 고2 때 물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3 때 물리 2까지 해주면 참 좋겠죠. 수시는 점수도 보지만 어떤 과목을 같이 공부했는지 같이 보니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갈 건데 정시로 갈 거예요. 그럼 수능에서 물리 안 봐도 됩니다. 수능에서 생지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량평가만 하니까요. 정량평가만 정시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공대를 생지를 해서 많이 정시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교수님들이 불편하시죠. 가르치실 때.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걸 넣었잖아요. 우리 내신도 좀 늘 거야. 정시 때 내신 20%늘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혹시 물리 안 보더라도 내신에서는 꼭 좀 하고 와라고 해서 이렇게 내신을 같이 넣고 있고요. 서울대에서는. 나머지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그냥 나머지 그 다음 내용들은 3페이지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4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수능에서의 탐구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게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라서 그거의 백그라운드라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교육부의 계획은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서 수능에서 2개를 선택해서 지금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죠. 그런데 대학교에서 수능 보는 과목을 제한을 두고 있죠. 대학교에서 문과는 그래 오픈할게. 그래 사회 과목 9개 중에서 보고 가도 괜찮아 수능에서. 근데 과학도 괜찮아 오픈했는데 이과에서 지금 오픈을 대부분 안 했죠. 이과에서는 여전히 대학교에서 수능에서 과탐 중에서 점수를 가지고 와라고 해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요. 교육부의 계획은 원래는 통합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 학교별 탐구 과목 반영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잘들 우리 아이가 큰 애면 잘 모르실 거예요. 둘째면 좀 아실 텐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학교별로 점수를 반영할 때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 쓰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서울대가 원래 변환 표준 점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일로 옮겨갔어요. 표준 점수로. 사실 저는 서울대 이런 서울대 이런 제안들 이런 내용들 서울대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서울대에서 표준 점수 쓴다는 거.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고 그게 더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릴 거고요. 등급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은 아니고요. 이제 표준 점수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6페이지 보실까요? 한 장 넘기셔서.
시험이 끝났는데 뭐 과탐은 원래 50점 만점이거든요. 이렇게 A 과목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고 B 과목에서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어떤 과목이 좀 더 어려운 시험이었을까요? 둘 다 과탐이었다고 볼게요. B가 좀 어려운 시험이었겠죠? 50점 근처가 적잖아요, 학생들이. 과탐 50점 만점입니다. 이때 표준 점수는요, A 과목의 50점보다 B 과목의 50점 학생이 더 높게 받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해서 표준 점수 어느 학교가 반영한다고요? 서울대. 그리고 대부분의 교대, 중위권 대학들. 이때는 과탐을 뭘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해서 50점 받았어요? 이 과목 선택한 학생이 더 근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려운 과목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물화일까요? 생지일까요? 이런 과목들은. 물화가 이렇게 되겠죠? 아니에요. 생지예요. 왜냐하면 물화는 우리 선행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리고 물화는 되게 물화 좋아서 보잖아요. 수능에서. 생지는 물화가 싫어서 보죠. 그래서 아무래도 생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생지가 표준 점수에서 좀 더 비슷하거나 물화랑 비슷하거나 좀 더 유리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표준 점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야 표준 점수 때문에 이것도 우운 아니야 우운? 그러면 좀 이거를 좀 과목 선택의 유불을 좀 없애보자라고 만든 게 그게 변환 표준 점수예요. 변환 표준 점수. 자, 그거 보시면 어디 갔죠? 일단 요거에 대한 내용 6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점수를 좀 볼까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2024학년도 때 물리원 같은 경우에 50점 만점 69, 화학이 69, 생명과학 69, 지학 68. 쌤, 뭐 생지가 좀 더 표준 점수가 높다면서요. 이거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올해 좀 특이한 경우였고요. 작년 결과 보시면 72, 68, 72, 74. 물화보다는 생지가 좀 더 거의 항상 비슷하거나 유리했습니다. 표준 점수가 좀 더 높습니다. 같은 만점일 때요. 그 전해 2021학년도 보시면 64, 68, 71, 72. 생지가 물리화학보다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표준 점수. 그래서 생지를 많이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6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혹시 서울대 지원을 선배들 중에서 문과인대 지학을 하겠다는 선배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서울대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서울대에서 뭘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였죠. 그럼 무슨 과목 반영하는지가 무슨 과목인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탐의 만점 표준 점수의 평균보다 과탐의 만점 표준 점수 평균이 좀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만점자 표준 점수만 정리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본 수능 같은 경우에 과탐은 68.8이 만점자 표준 점수였는데요. 사탐은 67.2고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요. 또 어떤 해에는 사탐의 가장 높은 표준 점수가 과탐의 제일 낮은 점수랑 같은 해도 있었어요. 대개는 사탐보다 과탐의 표준 점수가 좀 높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도 가끔 지학을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대학들에서 대부분 표준 점수보다는 변환 표준 점수 많이 써요. 이게 이제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좀 없앤 거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백분위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백분위란 게 이 표가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과목 응시자 총수분의 나보다 표준 점수가 낮은 학생 수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동점 학생 수 곱하기 100. 어렵죠? 그래서 밑에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백분위 구해볼게요. 자, A 과목은 만점이 2명이 나왔고요. B 과목은 1명 나왔어요. A 과목 같은 경우에 자 50점 만점 받은 학생의 백분위가 얼마냐면요. 총 100명이 시험 봤다고 가정할게요. 100명. 100명 분에 나보다 하위권 학생이 98명이 되는 건 이해하셨나요? 하위권.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동점자 2명이죠. 까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99가 나와요. 백분위가. 99요. 근데 B 과목에 혼자 만점 받았죠. 이 학생 계산해 보면 100명 중에서 나보다 하위권 99명, 2분의 1 곱하기 나 혼자 하면 이거 99.5거든요. 근데 백분위는 항상 반올림하게 돼 있어요.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의 유불리가 표준 점수는 차이가 64, 72. 표준 점수 반영한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근데 변환 표준 점수를 할 때는 백분위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백분위를 표준 점수로 바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아래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같은 백분위 95면 같은 표준 점수를 줍니다. 이게 변환 표준 점수예요. 백분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백분위라고. 이해하셨나요? 쌤 이건 연세대인데요.
고려대는 어떻게 달라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95일 때 같은 표준 점수 주는데 요 수준이 달라요. 66이 아니고 이게 뭐 74, 74, 74, 74 이렇게 되겠죠. 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변환 표준 점수로 바꾸게 되면 그렇게 과목 선택을 뭘 하는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 유불리를 없앤 거고요. 요 밑에 좀 볼까요? 연세대가 올해 처음 바꿨는데요. 연세대 경우 인문사회계열 지원자가 사탐 응시한 경우에 변환 표준 점수에 3% 가산점을 주고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응시했을 때 3% 주니까 문과는 연세대는 문과도 개방을 안 한 거예요. 문과도 사탐만 보고 와 수능에서. 이과 과탐만 보고 와. 이렇게 문과도 개방을 안 한 거고요. 근데 거의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인 경우에는 거의 사탐 과탐 같이 봐도 괜찮다고 개방을 했습니다. 이과인 경우에는 다 과탐만 보게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환 표준 점수까지 좀 설명을 드렸죠. 그 위에 내용을 마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표준 점수의 100분위를 점수로 바꾼 거고요.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윤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뭘 보는 게 좋을까? 그게 궁금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이제 온 건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당연히 모집단이 커야겠죠. 두 번째 좀 적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 1번, 2번 하면 뭘까요? 생지죠, 생지. 잠시 후에 모집단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3번, 이거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요. 이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생지나 물화나 변환 표준 점수로 하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1, 2번 때문에 학생들이 생지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시과목 해놓은 거 좀 볼까요? 지금 몇 페이지? 저 이게 4페이지 내용,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이건 이제 1컷의 표준 점수가 47에 67. 물리원이 50점 만점일 때 69. 표 이해하셨나요? 다시 볼까요? 화학원이 1컷이 47이었거든요. 1컷 받으면 47에 표준 점수가 67. 그리고 만점 받으면 69.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이렇게 과목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변환 표준 점수 바꾸면 큰 차이는 안 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물화랑 생지랑 이 선택자 수를 보시면요. 이 표의 윗부분에 있지 않아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물리가 6만 3천 명, 화학 5만 8천 명, 생명과학 14만 7천 명, 지학 15만 6천 명. 월등히 많죠.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도 물화에서 생지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생기거든요. 요 아래쪽 표 보시면 이제 이게 작년의 수능 대비인데요. 6월 9월 평가원이 수능 출제 기관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거든요. 숫자를 보시면 물화는 위로 가서 좀 줄어듭니다. 위로 갈수록. 근데 생지는 좀 늘어나고 있죠. 고3 때도 바꾸고요. 아마 지금 마음은 화생 볼 거야 수능에서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는데요. 결국은 생지 볼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마 올해 화학 첫 번째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엄마랑 상의하겠죠. 엄마 나 화학생은 좀 많이 했는데 왜 점수가 이렇지? 상의하겠죠. 이제 결론은 뭐가 나올 거냐면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기말까지 해보겠죠. 기말까지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시문고 문제는 화학도 물화생지 원 다 마찬가지지만 수능 문제로 그냥 거의 도배를 하거든요. 고3 모의고사 문제로 도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 물리화학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지는 사실 열심히 하면 돼요. 지학에서 하나 틀렸어요. 수능에서. 그거 공부 안 한 거예요. 근데 물리에서 하나 틀렸어요. 사실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학생인 거 알아요. 근데 많이 바뀔 겁니다. 생지로. 중간고사 끝나고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2학기 넘어가면서 방학 때도 많이 바꿀 거고요. 고3 때도 많이 바꾼다고요. 그다음 8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요. 수능에서 지학 볼 마음이 있지 않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에서 지학 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학도 만만치 않거든요.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물화만 맨날 하다가 지학 심지어 어떤 학생도 있냐면요. 지금은 휘문고에서 그래도 물화생지 4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재작년까지 3개 선택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고2 때. 중동고 지금 고2 때 여전히 4개 중에서 고2 때 내신에서 3개 선택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휘문고가 3년 전까지 3개 선택했었습니다. 재작년에 바꿨죠. 4개 다 하기로. 그래서 지금 편해졌는데 사실 4개 다 하는 게 편해요.
세개 선택한 학생 중에서 물화생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고3 올라가면 선생님 저 수능에서 지학 보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하면 안 되나요? 고2 때 지학을 안 했어요. 근데 수능에서 지학을 보겠대요. 제가 그랬죠. 안 된다고. 1년 더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지학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자꾸 지학을 그렇게 늦게 하니까 지학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제가 전공은 원래 화학인데 지학 선생하는 건 아시나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수능 끝나면 화학도 지학도 다 풀어보거든요. 근데 화학보다 지학이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화학보다 지학이 1컷이 항상 비슷하거나 낮습니다. 지학이 쉬워요. 객관적인 난이도. 근데 늦게 준비하잖아요. 가장 빨리 준비해봐야 이번 겨울방학 때 지학 수능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겨울방학 때 지학 선행 안 하는 학생들이 꽤 있죠. 제가 휴문고를 지금 10년 넘게 가르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김지훈 선생한테 배우면 내신은 잘 나온다더라. 그 숙제만 하면 된다더라 라고 해서요. 맞아요. 내신은 잘 나옵니다. 그 숙제만 하면. 근데 문제는 수능이에요. 이번 방학 때 수능을 대비해서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수능을 대비해서 내신 대비 기간에도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기국학 수업을.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어려운 단원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냥 별표 친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시문고의 출제 경향인데요. 그냥 됐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근 지난 3년간 출제 경향은 딱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고3 문제. 학교에서 이제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많이 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고3 문제를 미리 적응을 시키시려고 하고 계시고요. 고3 수능 문제는 사실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20번 문제 내기가 힘들어요. 고2 아이들한테 수능 20번 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학은 20번이 나옵니다. 수능 20번 문제 지학도 어렵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선생님 지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예, 있어요. 중간중간 별표 친 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신 기간에 해놓지 않으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지금 너희가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고3 형들보다 많이 푸는 거야. 이 단원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풀리거든요. 지금 고2 때 내신 기간에 이거 안 해놓으면 아마 고3 때 공부해야 될 거예요. 고3 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학은 만점 안 나올 거예요. 고3 때 지학 정리를 해야지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고2 때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휴문고 2학년 2학기 기말 끝나고 일주일 후에 지학 경시 보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매년 그렇게 보거든요. 항상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1등 하거든요. 그 일주일 후에 2학기 기말 끝나고 일주일 동안 무슨 지학 경시 공부를 하겠어요? 그냥 1년 동안 지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게 평가가 되는 거겠죠. 제가 어마무시하게 시키거든요. 사실 고1 때보다 통합과학보다 고2 때 제가 더 많이 시킵니다. 문제 더 많이 풀리고요. 다 경험하게 좀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3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수업기간 정해져 있고요. 제가 고1 수업은 2번 하는데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고2 수업은 2번을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한 개만 개설을 하게 되고요. 일요일 수업입니다. 정기육회 무료보강 1번. 근데 무료보강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험이 너무 빠르면 이제 무료보강 해야 될 그 시기에 직불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때 상황 봐서 가능하면 무료보강을 하도록 제가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 수업 목표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업 목표가 학교 내신뿐 아니라 수능에 대비해서 고3 문제들 대부분을 미리 학습하게 될 거고요. 기본이들은 교과서와 시중 문제집의 중요 문제들 당연히 풀 겁니다. 풀 거고요. 고3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이제 지금 쓰는 교과서가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24년 지금 쓰는 교과서 그 전부터예요. 전부터. 하여튼 좀 오래된 문제들부터 휴문고에서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래요. 고3 수능 모의고사 문제 거의 대부분 다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온 건 2점, 3점 다 풀 거고요. 그리고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3점만 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험 전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요 단원의 문제들을 다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퇴적 구조까지만 나갔습니다. 재작년에는 여기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3년 전에는 또 그 다음 단원도 나갔어요. 일단 범위는 이렇게 정해놓고 학교에서 정해주시는 데 맞춰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씩 범위가 좀 달라졌었거든요. 네, 가장 많이 나갔던 그런 해가 이제 요 03 진일시대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6회차까지 하면 진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진도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요 포인트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제가 잘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구조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거 진짜 어려워요.
고지자기 변화. 학교에서는 사실은 얘들아 지자기가 뭐야라고 딱 설명하시고 끝나는데요.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수능 문제 18, 19, 20번에 이게 굉장히 잘 등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앞 순서에 진도를 나가서 뒤에 매주 복습 문제 1학년에는 똑같습니다. 1학년 때 통합과정 똑같이 복습 문제를 통해서 자꾸 반복하게 될 거고요. 모의고사는 6회차, 7회차에 2번 볼 겁니다. 혹시 7회차에 저희가 직보를 해야 돼서 7회차 수업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5회차, 6회차에 볼 거예요. 전 시험 전날 보는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험 전날 모의고사 봤는데 고지자기가 아직도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 남았는데 뭐 할 시간이 없잖아요. 모의고사는 좀 일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회차, 6회차에 보거나 6회차에 봐서 일단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 숙제에서 낼 거고요. 숙제를 조금 바꿀 거예요. 증가를 감수로 바꾸든가 숙제를 바꾸든가 해서 얘들아 다음 주에 모의고사는 숙제에서 틀린 거 잘 좀 읽어보고 와. 두 번째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쉬운 기출에서 낼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1학년 때랑 똑같으니까요. 이 흐름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보 때 함정 문항도 정리해 줄 거고요. 근데 사실은 휴문고 2학년 문제 함정 잘 안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거의 안 나왔어요. 4년 전에 나온 적 있어요. 4년 전에. 그 이전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올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하고 있고요. 함정 문항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요. 거의 8, 90%가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거기서 그냥 똑같이 그림 내고 보기에서 조금씩 바꿔서 내십니다. 문제는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12페이지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교재 구성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클리닉 제가 직접 하는 건 다 아마 대부분 1학년 때 제 수업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직접 하는 이유는 저도 사실 다른 선생님 좀 질문 주기 좀 쓰고 싶고 그런데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진짜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경우도 제가 다 해주고 싶어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은 이렇게 일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 문자는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즉각 대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폰 저희 어머니도 여기로 전화하시니까요. 제가 업무용 폰 따로 안 쓰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뭐 친구들 만날 때도 들고 가니까요. 혹시 잊고 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항상 즉각 대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넘기시면 제 수업 특징은 그냥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그 휴문고 시험 문제 뭐 나왔는지 문항문서 자료거든요. 제가 고1은 문항문서 동영상을 따로 찍는데 고2는 동영상 찍을 시간까지 고2까지 좀 찍기 너무 힘들어서요. 네, 고2는 문항문서 자료만 있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제 번호 아마 대부분 다들 고1 때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